2월 달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거래額좀 회복하면서 시장에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나 좀 기대하신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이 없으신 분들은 불안할 거고 또 집이 있으신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에 저는 이따도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가장 큰 화두는 전세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그렇게 추세적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오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세 가격이 얼마나 빠질까 이것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사실은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은 떨어지면 안 팔면 돼요. 그죠? 근데 전세 가격은요 저렇게 떨어지면요 모두 다 저기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의 38%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내 돈이었으면 이사 가기 좀 힘들어서 조금 뭐 무리하게 이렇게 막 집주인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낮추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대출이 당장 많기 때문에 낮추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도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세 가격을 가장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거래가를 점으로 찍어드린 겁니다. 2018년과 13년도까지 이 아파트는 음마아파트는 7억대에서 뭐 더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변동폭이 컸죠. 그죠? 그래서 7억 5천이었던 게 갑자기 11억 5천으로 50%가 상승하고 또 1년이 좀 넘어서 갑자기 7억대로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거래가 언제만 증가합니까? 집값이 오를 때만 증가해요. 집값이 떨어질 때 안 사요. 지금도 똑같아요. 집값이 좀 오르니까 또 살려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집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동안 사실 제자리였잖아요. 예. 물론 저렇게 많이 빠졌을 때 2008년도 이랬을 때 샀으면 뭐 그게 그럼 됐겠죠.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너무 단기간의 변동을 그렇게 크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금융위기 때도 집값이 이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집값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 예전에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렇게 빠르게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못 올라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하나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다시 쉽게 말해서 전고점 막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수를 사세요? 그러니까 주택 지수를 사세요? 아니죠. 아니 주식은요. 주식은 지수를 살 수 있어요. ETF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지수를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지수가 저렇게 방향성이 바뀌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데 사실 제가 집을 투자 목적이든 내 집 마련할 땐 지수를 보는 건 전 좀 뭐라 할까 좀 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사도 사실 기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한테 과연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집값 하락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많이 안 떨어졌어요. 웃긴 얘기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한두 채만 빠졌을 뿐이라고요. 양이 안 많아요. 네? 그런데 지수는 한두 채로 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양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값 하락을 얘기하고 향후로 방향성을 얘기할 때는 이 규모의 확대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강남에 저기 서초과 강동구에 40% 빠진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40% 빠지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때보다는 안 빠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라고요. 수가. 예? 그래서 우리는 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3월에 2,900건, 뭐 3,000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기에서 한 250건에서 300건은 제거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주거인가요? 하여튼 그 임대 전환하는 게 있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추세적인 증가인데 지금 사실 1월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 3월 3개월간 증가한 거죠. 만약에 4월까지 증가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오를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냥 저 숫자를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4월에 늘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의 추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는 조장님 아까 이렇게 절대량 말씀하셨는데 절대량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는 꼭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투자 시장은 상황이 항상 바뀌거든요. 네, 뭐냐면 예전에는 5천 건이 많았다면 지금은 2천 건도 많은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시장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절대량보다도 상대적 변화와 그리고 추세적인 현상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4, 5월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한국의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로 저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이 좀 부진, 그러니까 동력을 더 받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찍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수요가 어떤 수요냐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3만 채가 실거래가 거래되는데 아파트가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000채 정도가 15,000 정확히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한 10,000채 정도에서 15,000 정도가 이제 20, 30대고 그 다음에 30대와 40대가 거의 한 뭐 50% 이상.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만 채 중에서 10,000채가 20, 30대가 샀고 3만 채 중에서 1만 6천 채가 40대가 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샀냐면 실수요자들이 샀어요. 실수요자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보금자리 그리고 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실수요자들이 샀죠. 근데 실수요자들은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안 삽니다. 네. 왜냐하면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저렇게 회복될 때도 지속적으로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사는 건 투자 수요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오르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수요는 실수요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4월에는 이미 실수요가 줄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 투자 수요는 지금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회복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언제라고 정확히 알려드리면 좋죠. 속 시원하고. 예,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속 시원한 말은 그 사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꼭 찍어주는 말에 이렇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공부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왜 움직이고 그리고 나는 언제 집을 사야 되고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각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점이 정확히 집값은 바닥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값은 어떨 가능성이 크냐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 오르면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수요 공급을 보시면 그럴 때가 언제가 올까요? 그럴 때는 매물이 증가할 때요. 매물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회복되고 증가하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거래량이 막 오르는데 가격이 따라 오를 때는 수요가 증가할 때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거래량은 좋아지는데 가격이 안 오르거나 떨어질 때는 매물이 많아질 때예요. 항상 파는 사람들이 많을 때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내 집 마련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셔야죠. 관심 있게. 예,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안 좋고 떨어지면 이제 부동산에 손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계속 빠질 거야. 이런데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집을 사? 최근 뭐 미국도 집값이 엄청 빠지고 있잖아. 뭐 일본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더 부동산 시장을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리스크를 향후로 가장 크게 보냐면 한국의 금리가 내려가는데요. 집값이 못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장기 불황에 빠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뭐 금리 인하된다고 집값이 바로 오르고 상승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만약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집값은 굉장히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금리 상황도 예의 깊게 주시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거래량 추세적인 회복 그러면서 가격도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투자 수요인데 투자 수요는 전세가율을 보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은 금리가 많이 올라도요. 전세 가격 막 오르고 전세 가격 오르면 투자 수요 증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 안 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수식을 말씀드릴 건데 간단한 겁니다. 전세가율은 전세가액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갈 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와 그리고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일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집을 사고 싶으세요?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죠.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근데 여기서 두 시장이 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세 시장은요. 철저하게 실수요와 실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진 가격이에요. 그렇죠? 나는 요즘 전세 가격 떨어져서 전세 두 채 살고 있다.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는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요. 전세 수요는 줄지 않아요. 이걸 뭐냐면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요가? 임대차 수요가. 그죠? 그런데 반대로 매매 수요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성격도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투자하려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는 거죠. 뭐 이것처럼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매매 가격의 변동폭은 되게 커요. 그런데 전세 가격 변동폭은 원래 크지 않아요. 그게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집값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거로 보면 40%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적정 수준 하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전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진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 중입니다. 결론을 못 냈어요. 어쨌든 과거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세 가격이 실수요고 이렇게 맺혀져 있는 세상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언제가 집 사기 가장 좋았냐면 같은 전세가율이 올라갔더라도 매매 가격이 많이 빠질 때가 집 사기 되게 좋았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긴 하지만 향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조금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죠. 네, 그래서 주식할 때 잘 하시려면 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뭘 언제를 고민합니까? 그래서 주식은 뭘 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주식 살 때 어제 살 걸, 오늘 팔 걸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은 반대예요. 부동산이 한 번 사면 사실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 사는가 고민하려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어디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맞는 집, 자기가 선호하는 집.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 살 거나를 치열하게 고민할 겁니다. 근데 그게 시점에 따라서 최근에 집값을 보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 살 거냐?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언제 사실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할 때 사시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검증하고 사실 과거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걸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언제 살 거를 고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할 때는 뭔가 시장에 이유가 있어서 회복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은 집을 사지? 금리가 떨어져서 아닌데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도 이상하게 집을 사네? 자꾸 이런 고민을 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건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이유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는 항상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최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기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 그리고 뭐 대출 여력 이런 것들에 또 웬도 있습니다. 언제 시점. 그죠? 그게 두 개가 딱 매치업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집을 뭐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사신다. 투자 목적으로 전 집 사는 거에서 전혀 뭐 그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는데 뭘 그걸 터부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투자로 한번 부동산을 바라보시면 웬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사시는 걸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꼭 드리고 싶습니다.